자, 오늘 화작 저번 시간에 다 못 봤던 두 세트 마무리하겠습니다. 충평이나 이런 것들은 다 생략하고 지금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문학이랑 독서 같은 경우에는 충평이 여러분들 복습 링크에다가 다 올라가 있는 상황이니까 한번 꼭 확인하시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합합 세트부터 천천히 볼게요. 앞에 보시고 계속 강조하지만 숙제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뭘 모르는지 알고 앉아있으라는 거니까 나름대로 6월 목표형이니까 특히 뭐 앞에 두 세트는 솔직히 어려운 세트는 없었지만 그래도 한 번씩은 다시 보고 왔을 거라고 믿고 왜냐하면 어떤 내용들을 물었는지 그 다음에 평상시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랑 다른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확인한 상태로 앉아 있어야 되니까 그 부분은 확인해 왔을 거라고 믿고요. 여러분들이 해온 방식이랑 비교하는 방식으로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일단 35번 일시불이 시작. 그러니까 지문 읽어가기 직전에 확인한다. 현재 나와 있는 정보를 최대한 머릿속에 잘 남겨둔 상태에서 지문을 읽어가기 위해서 지문 읽어가기 직전에 읽어야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 36번은 자료 활용형이니까 자료 나오면 봐야겠다. 첫 번째로 생각해야겠던 이거고 두 번째로는 한 번에 확인해야 될 정보야. 적으면 적을수록 좋으니까 자료도 다 끊어볼 거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는 얘는 독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했었죠. 그림, 그래프, 도표 얘네들도 일종의 예시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여기 나와 있는 자료 그림들도 어떻게 보면 예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독서 지문에서 예시를 읽는 방법인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치환한다를 똑같이 적용해야 되는데 그림, 그래프, 도표니까 얘는 글자를 지문에 나와 있는 단어로 치환하는 게 아니라 지문에 나와 있는 정보를 그림에 적으면서 읽는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화작에서 그림에다가 지문에 나와 있는 정보 안 적으면서 읽으면 니네 이 문제 못 맞춰. 이런 거 아닙니다. 안 적어도 다 맞출 수 있다는 거 알아요. 아는데 독서는 실제로 그림에 지문에 나와 있는 정보를 적으면서 읽지 않았을 때 까다로운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고 첫 번째로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쉬우니까 연습하기 좋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걸 습관화하기 위해서라도 정보를 옮겨 적어가면서 적는 연습을 하기에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는 목적. 그러니까 왜 지문에 나온 정보를 그림에 옮겨 적으면서 보는 게 더 좋은지를 알고 있는 게 좋다고 했죠. 그래서 독서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림이 나왔어. 그러면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많이 풀어봐서 알겠지만 이 그림과 관련된 문제는 무조건 출제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만약에 이게 지문 안에 있는 그림이라고 생각한다면 독서고 이게 그림 안에 있는 지문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니까 지문에 나와 있는 정보를 그림에 옮겨 적으면서 본다고 했을 때 그림에 대한 이해도가 올라가겠죠. 이거와 관련된 문제가 나올 건데 이 그림 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올라갈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지문에 나와 있는 정보를 그림에다가 옮겨 적어 놓으면 결국 이 그림과 관련된 문제를 풀 때 지문에 나와 있는 글자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죠. 어차피 관련된 정보 여기다 다 옮겨 놨을 테니까. 그죠? 그래서 시간 관리 측면에서도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화작에서도 자료 활용 나왔을 때 그냥 글 따로 그림 따로 보려고 하지 마시고 항상 글과 그림을 같이 보는 걸 습관화 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37번 보통 여기에 청중반응 나오죠. 우리가 기존에 기출문제 같은 걸 풀었을 때는 보통 여기에 청중반응 나왔어. 그렇기 때문에 보기 가지고 문제를 그냥 풀려고 했는데 얘는 일치물일치죠. 그래서 내가 총평 때 사실 이미 언급했지만 뭐 엄청나게 새로운 유형이라기보다도 화작 통합형의 한 문제랑 화법 한 문제랑 유형을 바꿔놓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런 거 이제 보통 장문 같은 데서 장문 맥락 고려해서 일치물일치 이런 유형으로 많이 출제되던 애인데 화법에서 이걸 하나 물어봤고 반면에 이따가 이야기하겠지만 통합지문에 39번 같은 거 있죠. 39번 같은 거 얘가 이제 보기된 일치불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청중 반응이 일로 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로 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일치불일치가 두 문제가 나왔죠. 내가 일치불일치가 한 세트에 두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인지적 부담이 높다고 했습니다. 왜냐면 세부 정보를 확인할 내용이 10개가 되잖아. 그죠? 그래서 만약에 하나는 적절한 걸 고르라는 유형의 문제고 하나는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라는 유형의 문제라면 기본적으로는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라는 유형의 문제의 선지를 더 나중에 읽는 게 좋고 왜냐하면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라는 건 4개는 적절하다는 뜻이니까 세부 정보를 확인했을 때 지문에서 확인하기 훨씬 더 용이합니다. 근데 얘는 둘 다 일치불일치죠. 둘 다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라는 거죠.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얘는 그냥 10개를 다 접근하는 게 제일 좋아요. 10개 그냥 한 방에 선지를 다 읽고 그냥 나올 때마다 전부 다 확인하는 게 베스트예요. 이게 베스트야. 근데 얘가 빡세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문단별로 끝나고 10개의 선지를 다 확인하든지 아니면 어차피 화작 같은 경우에는 글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잖아. 그죠? 그러니까 너무 크게 일치불일치 선지를 신경 쓰지 않고 지문을 쭉 읽은 다음에 그냥 독서의 일치불일치 푸는 것처럼 이해도를 기반으로 해서 선지의 적절성을 판단하셔도 됩니다. 일단 지금은 나는 10개를 한 번에 접근하기 때문에 10개를 한 번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설명을 할 거야. 아시겠죠? 근데 내가 푸는 방식을 보여줄 때마다 너네들한테 하는 이야기지만 내가 푸는 방식대로 풀어야만 화작을 시간 내에 다 맞는 거 절대 아니야. 알겠죠? 지금 이미 선생님 저는 제 방식대로 풀어도 그냥 시간 내에 다 맞는 거 크게 무리 없습니다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굳이 내 방법을 따라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내가 푸는 방식을 보여주는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몰라서 못하는 거랑 알아도 안 하는 건 천지 차이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면 이렇게 풀리는구나를 여러분들이 자꾸 체감을 해봤을 때 시험장에서 응용할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설명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아까 35번도 일치불일치에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라는 유형이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그냥 일단 이 선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왜냐면 이 선지 읽고 35번 선지 읽고 지문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자, 그래서 어떤 내용들을 확인해야 되는지를 쭉 봐야 돼. 그리고 추가적으로 45번 문제에 대한 해설을 이야기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선지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어떤 정보들을 확인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은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답이 안 보일 때 피드백이 돼. 무슨 말이냐면 얘도 까놓고 얘기해서 대부분 적절성 판단 여기서 나온다는 건 알죠? 여기서 나온다는 건 알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기에 포인트를 두고 적절성을 판단하려고 하는 건 맞아. 하지만 이 선지의 적절성을 제대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얘도 확인해야 된다는 걸 까먹으면 안 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청중 분석을 통해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게 타당한지도 사실은 점검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길 봤는데 정답이 안 나오면 타당성 검증에 문제가 있나? 이 생각은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지 답이 안 보일 때 피드백을 할 수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 이게 다 적절해. 근데 타당성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특정 선지가 정답이야. 근데 이 생각을 못하면 너네들이 얘를 봤는데 답이 안 보이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얘만 계속 봐요. 그럼 당연히 답이 안 보여. 거기엔 적절성 판단이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인지는 하고 있어야 돼. 요 내용도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 자, 일단 그래서 공유하는 경험, 소재, 흥미 보일 것 같으니까 경험, 환기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현실 생활에 사용하는 소재인 초, 언제 쓰이는지, 그래서 생일에 사용된다라는 거 언급하는지 확인하면 되고요. 그 다음 배경 지식이 충분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과거에는 흔하게 사용될 수 없었어. 이걸 설명해 주는 거. 그 다음에 옛 물건이 쓰이던 상황에 관심이 있을 것 같으니까 특정 상황에서 쓰이던 청사초롱. 얘는 약간 별개인데 이건 그냥 어차피 나왔잖아요. 어휘로 체크해. 알겠죠? 왜냐면 우리 고전 시간에 종종 나오죠. 청사초롱이라는 소재 자체가 종종 나오잖아. 특히 언제? 여성 화자가 혼자 있을 때. 그러니까 청사초롱이
혼인 상황에서 남과 여를 상징한다고 설명을 해줬죠. 그러니까 임과 떨어져 있는 여성화자가 청사초롱을 보며 혼자 있으면 외로움이 강조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자꾸 이 소재가 나오는 건데 이건 문학 얘기지만 하나 체크해 두라고. 아시겠죠? 내가 독서 시간에도 애들한테 뭘 항상 이야기하냐면 배경 지식이라는 건 쌓는 게 아니라 쌓이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배경 지식을 위한 공부는 기본적으로 당연히 비효율적이에요. 왜냐하면 배경 지식과 관련된 공부를 해봤자 해당 배경 지식을 요구하지 않는 내용이 나오면 그 시간이 다 시간 낭비이기 때문에 따라서 배경 지식을 공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독서를 공부하면서 쌓이는 거라고 했잖아. 그죠? 매한 가지야. 화작을 공부하고 있지만 배경 지식이 쌓이게끔 해주면 좋잖아.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 좀 언급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청사초롱의 상징적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지 체크하면 되고, 그 다음 과거와 현재가 어떻게 다른지 알려주기 위해서 일화, 에피소드 제시하는지 확인하면 되겠다. 이 내용 생각하고, 자, 그 다음에 35번에 선지도 쭉 체크합니다. 그러면 1번에서 청중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관용 표현을 활용했대요. 자, 관용 표현이 뭐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관용적으로 쓰는 표현인데, 그러니까 예전부터 그렇게 써온 표현들이잖아요. 그래서 관용 표현이라는 건 뭐냐면 두 단어가 결합해서 의미를 만들어내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두 단어 이상이겠지만 두 단어 이상이 결합해서 의미를 만들어내는데 사전적 의미의 합만으로는 그 의미를 알 수 없는 표현들을 다 관용 표현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눈이 높다. 무슨 뜻이에요? 그래, 이 새끼 같지 않게, 지 꼴에 맞지 않게 뭐 잘생기고 이쁜 거 좋아한다 이런 거잖아. 그죠? 근데 사전적 의미만 결합하면 무슨 뜻이야? 안구의 위치가 높다 이 뜻이잖아. 그 뜻이 아니잖아. 그래서 이런 게 관용 표현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청중의 답변에 도움을 주기 위해 뭐 단서를 제공했는지, 그리고 신뢰성을 의미했죠? 신뢰성 확보 방안 뭐였어요? 신뢰성 확보 방안 소리 지르게 하지 말라고 했다. 아직 뭐 제대로 안 들어왔는데 신뢰성 확보 방안 뭐였어? 그렇지. 근데 출처 전에, 출처 내 머릿속에 이러고 신뢰성 올라가냐니까.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인물의 말 인용, 그 다음 출처 표기. 그죠? 그러면 관련 기관, 얘가 공신력 있는 기관이라면 이거 확인하면 얘 자동이야. 그죠? 그 다음 발표 내용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해 준언어적 표현. 얘기했죠? 얘가 뭐? 그죠? 준언어적 표현은 뭐예요? 그렇지. 언어에 준하는 표현이라고 했다. 그래서 반언어적 표현이라고 한다고 했죠. 반은 언어랑 관련이 있는 거야. 그래서 언어적 표현에 얹혀서 실현되는 애들. 언어적 표현이라는 건 언어로 표현되는 모든 것.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텍스트로 보고 있지만 실제 이게 발표 상황일 테니 문자로,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발표를 만약에 듣고 있다고 상상한다면 입으로 나오는 표현들 있잖아요. 그죠? 뭐 안녕하세요 이런 것들, 이런 거 다 언어적 표현이고 거기에 얹혀서 실현되는 애들이 준언어적 혹은 반언어적. 그래서 억양이라든지 말의 높이라든지 뭐 말의 빠르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준언어 혹은 반언어라고 했고, 비언어적 표현은 뭐라고 했어요? 그렇지. 언어가 아닌 것, 언어랑 관련이 없는 거니까 뭐 눈짓, 몸짓 이런 거라고 했죠. 그리고 문제를 접근할 때 우리가 생각하면 좋은 건 뭐라고 그랬어요? 결국 실제 발표를 우리가 보고 들을 수는 없으니까 너네들한테 얘네들을 표현하려면 괄호를 통해 제시할 거라고 했죠. 따라서 이 선지는 얘를 보자마자 괄호를 훑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그냥 바로 괄호 훑어. 괄호 쭉 훑어보면 준언어 어디 있어요? 그렇지. 큰 소리로 또박또박. 그죠? 그럼 여기에서 얘는 일단 얘는 맞아 이렇게 하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체크하면 된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만 머릿속에 염두에 두라고 했죠. 그러니까 평가원은 이렇게 낸 적이 없지만 EBS에서 예전에 준언어적 표현 혹은 비언어적 표현을 언어적 표현 속에 얹혀서 언급한 적이 있다 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내가 아까 뭐 얘랑 비슷한 표현을 빌리자면 천천히 또박또박 말한 이유는 이런 식으로 언어적 표현 속에
그 내용이 나와서 자 여기 있잖아 반원어조표 썼었잖아 이렇게 낸 적이 있다고 수능 특강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그냥 생각만 하시고 청중이 발표 내용을 듣고 잘 이해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질문을 사용하였다. 그래서 이 질문이 이해 내용 점검인지를 보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 체크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바로 들어가요. 자, 안녕하세요. 지난 민속박물관 체험학습에서 본 옛 물건 중에 무엇이 기억나나요? 바로 이미 여기서 한기 나왔죠. 한기 이 생각을 떠올릴 수 있어야 돼. 그래야지 사실 문제를 먼저 보는 게 의미가 있으니까. 바꿔 얘기하면 선생님 저는 선지를 아무리 봐도 이런 거 하나도 못 찾겠는데요. 그러면 문제 먼저 보는 시간이 그냥 시간 낭비일 수 있으니까 그런 친구들은 공부할 때 자꾸 확인하는 걸 연습하시고 시험장에서는 되는 거 위주로만 잡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답변을 듣고 네, 저는 초가 인상 깊었습니다. 요즘은 초를 생일과 같이 이것도 아까 우리 봤던 거죠. 그죠? 특별한 날에만 주로 사용하죠. 하지만 옛날에는 특별한 날뿐 아니라 일상에서도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 질답 있는데 이건 이해도를 점검하는 건 아니니까 아까 우리가 봤던 5번 선지와 관련된 근거는 될 수 없고 그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읽고 확인할 수 있는 거 바로 확인한다고요. 그죠? 민속박물관 방문했던 경험 환기한 거 맞고 그죠? 그 다음 초가 오늘날 언제 쓰이는지 알려주기 위해 생일 초가 사용되는 거 언급된 것도 맞아요. 따라서 요 두 선지 지우면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국립민속박물관에 따르면 이거야. 그래 인용이죠. 인용 관련기관 인용 따르면 초는 밀랍이나 기름을 특정한 형태로 굳혀 만든 것입니다. 밀랍은 벌집 재료 중 하나로 밀랍으로만 만든 초는 서민들은 평소에는 쉽게 쓸 수 없었다. 이런 내용도 아까 있었고 특히 밀랍에 알록달록하게 색을 들인 화촉은 이런 것도 배경 지식으로 쌓아두세요. 만약에 저 어휘를 잘 몰랐다고 한다면 그죠? 요즘에도 쓰는 말이잖아. 화촉은 매우 귀해서 호일에서 주로 사용되었고 현재에도 화촉을 밝히다 라고 하면 결혼을 의미한다. 이게 뭐예요? 그래 관용 표현이죠. 관용 표현. 이제부터는 초와 관련된 전통 기구를 소개하겠대. 자 역시 마찬가지야. 끊고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선지 다 지워버립니다. 그러면 관용 표현 화촉을 밝히다 있고요. 그 다음 관련 기관 국립민속박물관 인용했으니까 공신력 있는 기관이죠. 따라서 신뢰성 높아지고 그 다음 일상에서 흔하게 사용될 수 없었다라는 거 설명했으니까 얘도 지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계속 지워나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자료 제시. 그러니까 여기 이거 보자마자 얘랑 같이 보기 시작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본다 이거예요. 이것은 초가 쉽게 쓰러지지 않도록 초를 꽂아 사용하는 촛대입니다. 자 그럼 촛대가 뭐예요? 그래 얘겠죠. 지금 얘를 설명하고 있구나. 이거 그죠? 그러니까 자료 1을 설명하고 있구나. 잡으면 된다고 여기서 바로 그냥 이렇게 같이 펼쳐두고 촛대 중에는 이렇게 뒤쪽에 금속판이 달려있는 것이 있었는데요. 이 금속판을 불훌이라고 하는데요. 뭐예요 이게? 얘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잡으면 되고 그죠? 여기서 질문. 불우리는 어떤 기능을 할까요? 불우리가 촛불의 뒤에 있는 것에 주목해 보세요. 이거 뭐예요? 그렇지. 반사 제공하고 있는 거죠. 답변을 듣고 맞습니다. 불우리는 불빛을 반사해 주변을 더 밝게 비추는 기능을 했습니다. 그 다음 자료로 넘어가죠. 여기서 끊어. 한 번 확인하되 정보에 적으면 좋을수록 좋으니까.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얘를 가지고 설명을 했으니 자료 1과 관련된 선지를 그냥 확인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자료 1은 촛불의 빛이 불우리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기 위해 기억을 제시하였다. 촛불의 빛이 불우리에 미치는 영향 설명했어요? 안 했죠. 날아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아까 이거는 우리가 체크했지만 반서 제공하는 것도 있었으니까 얘도 역시 지워버리고. 그래서 봅니다. 이 둥근 박 모양 기구는 무엇일까요? 잠깐 지금 뭐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 얘 보고 있는 거네. 그 생각하면 되고요. 무슨 말인지 알죠? 왜냐면 이게 박 모양이잖아. 그래서 둥근 박 모양. 이것은 밤에 순찰할 때 쓰였던 조족등입니다. 한자로 비출조, 그 다음 달조, 그래서 조족등. 즉
발을 비추는 등이라는 뜻입니다. 모양이 둥근 박과 같다고 해서 박등이라고 불렸답니다. 자료듯이 도둑등 내부에는 반원형의 고리 회전축이 있어서 자 그럼 이거 계속 마찬가지야. 어디 보고 있는 거야? 여전히 여기 보고 있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지금 얘를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얘네들이 고리 회전축이구나. 이런 걸 이렇게 체크하면서 읽으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조족등이 발밑을 비추든 앞을 비추든 초가 똑바로 서 있게 됩니다. 그죠? 흔들려도 초가 계속 똑바로 서 있네. 이렇게 읽으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자료 넘어가니까 여기서 역시 바로 자료 2와 관련된 거 다 체크해요. 그러면 조족등 형태에서 유래했음을 설명했어요? 아니죠. 형태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박등을 이야기해야겠죠. 그러니까 얘 날라가고 그 다음 조족등의 초가 기울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디귿에서 제시했다. 맞아요. 맞네. 그럼 얘 여기서 정답 3번 고르면 끝이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제 사실은 더 이상 자료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왜냐면 이 문제를 풀었으니까. 이 문제 풀었으니까. 자, 마지막으로 청사초롱입니다. 바람 앞에 등불이라는 말이 있죠. 촛불은 바람에 쉽게 꺼지기 때문에 이걸 막기 위해서 철이나 나무 골격에 종이나 비단을 감싸 만든 기구가 초롱입니다. 그중 붉은색과 푸른색의 천으로 싼 것이 청사초롱이에요. 그래서 청사초롱은 이렇게 전통 혼례에서도 사용되었는데요. 붉은색은 양을 상징하여 신랑을, 푸른색은 음을 상징하여 신부를 의미한대요. 그래서 새 출발을 하는 부부가 조화롭게 결합하여 행복하게 살기를 기원하는 상징이었대. 그래서 특정 상황, 언제? 그렇지. 결혼 혼례 상황에서 쓰이던 청사초롱의 상징적 의미에 대해서 설명한 것도 맞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소거법으로 정답 나오죠. 정답 나오고 전체적으로 모든 문제의 정답을 다 고를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읽어도 여기서 그냥 이 세트는 마무리하고 바로 다음 세트로 넘어가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청사초롱 머리 한번 박아놔. 알겠죠? 고전 시간 같은 데 종종 나오니까 특히 어떻게 생겼는지도 지금 여기 그림으로 설명을 해줬으니까 이 모양은 우리 그래도 좀 익숙하잖아. 그래서 이게 청사초롱이었구나. 이렇게 머릿속에 한번 넣어두시고. 자, 넘어갑니다. 38번에서 42번 세트. 접근 방법은 똑같아요. 접근 방법은 똑같아요. 자, 문제 쭉 훑어보면서 어떻게 접근할지 고민해보면 얘는 기억에서 미음 나올 때마다 체크하면 되겠죠. 나올 때마다 체크하면 될 거고. 다음은 가야 대하고 학생들에 대한 인터뷰의 일부예요. 참여자들의 의사소통 양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걸 고르래. 아까도 내가 잠깐 언급했지만 여기서 참여자들은 얘네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얘네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걸 고르라고 했으니 얘는 발문에서 보기에 대한 일치불일치임을 밝히고 있죠. 따라서 보기 가지고 바로 접근한다. 그러니까 내가 너네들한테도 항상 수업 시간에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생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한다. 이게 의미가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수업을 할 때 너네들한테 제일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야? 이유죠, 이유. 내가 왜 이렇게 접근하는지를 항상 설명해 주려고 노력하잖아. 그 이유는 그래야 너네들이 응용이 가능하기 때문인데 우리가 청중의 반응을 지문 읽기 전에 그냥 일단 풀러가는 이유가 뭐였어요? 발문에서 보기 가지고 판단하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이었죠. 바꿔 얘기하면 이번 시험장에서 이 발문을 보고 얘는 이거 가지고 먼저 풀어도 되겠는데? 라는 판단을 할 수 있었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근데 이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화법에 제일 마지막 문제에 보기 나오면 그거는 선생님이 그거 가지고 먼저 풀라고 했으니까 먼저 풀어야지. 요 정도로만 생각하고 접근했던 친구들은 이걸 봐도 똑같은 유형인데 똑같은 유형이라는 걸 모른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것도 이제 뭐 다 읽고 인터뷰 내용 보러 와서 이거 확인하려고 했겠죠. 그러면 일단 효율성이 떨어져.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시험장에서 어떻게 판단했었는지 또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고 바로 읽으러 가요.
얘는 의사소통 양상, 모습을 다 봐야 되니까 이걸 뭐 끊어가면서 읽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봐야 되니까. 해외에서 의도적 방치로 생태계가 회복된 곳은 어디가 있을까요? 영국에서는 땡땡 나무를 심은 구역을 방치함으로써 자연의 자생적 생태 과정을 활성화했고 이를 통해 생태계가 복원된 사례가 있어요. 더 궁금한 거 있나요? 그럼 의도적 방치 구역임을 어떻게 알려야 할까요? 방치가 의도되는 것임을 알려주는 돌봄의 신호를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그 구역의 의미를 알리는 표지판이 돌봄의 신호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자, 읽고 그다음 1번 전문가는 인터뷰 목적을 파악하기 위해 질문 내용을 학생 이에게 되묻고 있다. 있어 없어? 없죠? 날아갑니다. 그 다음 전문가는 사례에 대한 학생 3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념의 이해 정도를 확인한 후 답변한다. 이해 정도 확인하고 답변하는 부분이 있어 없어? 없죠? 날아가요. 그 다음 학생 2는 제안 내용의 근거를 보강하기 위해 다른 나라의 경우를 예로 들어 답변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일단 얘는 몰라. 여기서 중요한 건 얘는 몰라를 알고 있어야 돼.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거는 아직 판단하지 않았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 우리 그 연날리기 문제 봤던 거 기억나죠? 저 평가원이 냈었는데 청중의 반응인데 반응 가지고 적절성 판단 못했던 거 있잖아. 그죠? 그런 식으로 이미 앞에 내용을 가지고 적절성을 판단해야 되는 유형을 낸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염두는 항상 둬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근데 얘는 확인할 수 있죠. 어디 나와? 해외에서 여기 있죠. 그죠? 그래서 일단 여기를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학생 3은 제안 내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찬반 관점 모두를 포함해 답변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애초에 이 내용 자체가 없죠. 그러니까 날라가고. 그 다음에 학생 2와 학생 3은 제안의 채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제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해 답변하라. 타당성 검토해서 답변해 주실 거 없죠. 그러니까 얘도 날아가죠. 얘는 이미 소거법으로 이렇게 그냥 정답 3번이에요. 보기만 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야, 울지 마라. 내가 소리 지르지 않게 해달라고 얘기했어. 아시겠죠? 자, 그 다음 가해 학생 1이 대화에 참여하며 떠올린 생각을 작성한 메모를 A에서 1을 바탕으로 나를 작성했다고 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래. 그러면 선지를 그냥 쭉 훑어보면 A와 관련하여 B와 관련하여 나오죠. 그러면 일단 요 유형도 마찬가지야. 요 유형도 내가 너네들한테 뭘 강조했었냐? 기본적으로 가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타당성도 검증해야 선지의 적절성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사실 자체를 알고는 있어야 돼요. 다만 우리 기출문제 많이 풀어봐서 알겠지만 대부분은 뒤쪽에서 적절성 판단이 나오죠. 그러니까 시험장에서는 여기가 기억이 아예 안 나면 일단 그냥 넘어가고 뒤에서 OX 판단을 해도 괜찮아. 근데 공부를 할 때는 항상 앞에 것도 확인해 버릇하라고 했고, 왜냐면 그게 몸에 익어 있어야 시험장에서 피드백이 되니까. 그리고 요 유형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가의 어느 부분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지를 미리 줬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는 시험장에서도 그냥 A, B, C 얘네들 나올 때마다 가와 관련된 거 OX 체크해 버리세요. 괜히 애매하게 남겨두지 마시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나에 활용된 글쓰기 방식에 대한 일치불치니까 이건 나 읽으러 가기 직전에 읽으면 될 거고. 그 다음 고쳐쓰기죠. 고쳐쓰기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 방향 체크한다 항상. 알겠죠? 방향 체크해. 왜? 실수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얘는 오문단을 이걸로 고쳐 쓴대. 그죠? 그러면 오문단을 고쳐 쓴다고 했으니까 일단 나의 문단번호 매기고 우 문단에 동그라미 쳐놓으라고요. 이게 시간 얼마 안 걸리잖아. 1초면 되잖아. 그죠? 근데 내가 지금 문제를 먼저 읽는 이유는 어떻게 접근할지 전략을 짜기 위해서인데, 오문단 끝나고 얘 바로 풀어야겠다고 지금 생각했어도 다른 문제 풀다 보면 까먹을 수 있다고요. 그죠? 근데 오문단에 동그라미 쳐놓으면 내가 오문단 읽을 때 동그라미 쳐놓은 걸 보고 환기가 되잖아. 맞다, 이거 고쳐쓰기였지.
그럼 그때 바로 얘 펼쳐서 달라진 부분 문장 단위로 비교하면서 체크해 두고 거기에 대한 일치분치로 풀면 되잖아.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발문에 문단범위 있을 때 그냥 매기는 걸 추천한다. 자, 그러면 곧장 들어갑니다. 지난 시간에는 녹지공원 조성 아이디어 공모전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지. 오늘은 아이디어를 구상해보자. 기억 나왔으니까 바로 체크해. 그죠? 지난 시간에 결정된 내용 확인. 뭐 확인했어요? 그렇지. 공모전 참여 결정. 그죠? 대화의 목적 뭐야? 그래서 오늘은 아이디어 구상. 그죠? 1번은 맞고. 나는 사람이 관리하지 않고 자연 상태 그대로 두는 의도적 방치. 이게 의도적 방치의 개념이고,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글자만 쭉쭉쭉 읽어 나가지 말고 조금만 생각하자고 했다. 알겠죠? 의도적 방치가 뭐예요? 의도적으로 방치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냥 이 정도는 생각하라고. 그래야 머리에 뭐가 남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의도적 방치라는 글자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의도적 방치, 의도적으로 방치해서 자연 보호하려고 하는 거라고. 이 내용이 나오면 이거에 대한 이해도가 훨씬 올라가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이디어를 준비해왔어. 생태특강에서 들었던 건데 공원의 일부를 의도적으로 돌보지 않는 구역으로 만드는 거야. 의도적 방치가 가능한 거야? 그렇게 하면 어떤 점이 좋은데? 특정 구역을 의도적으로 방치하면 다양한 생물이 자라나고 유입되면서 역동적인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대. 자, 니은 나왔으니까 바로 체크해요. 그죠? 직전 발화 내용의 의문을 제기한 뒤. 의문 제기한 부분 어디 있어요? 그렇지, 그죠? 가능한 거냐? 얘가 의도적 방치를 얘기했으니까. 궁금한 점은 뭐야? 그래, 뭐가 좋냐? 이거죠? 그래서 얘도 맞고. 잡초 제거 작업을 하지 않으니까 녹지공원 조성에 드는 비용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 이게 A죠. A죠. 여기서 그냥 바로 이거 체크하라고. 소문자 A가 녹지공원을 조성할 때 드는 비용이야. 그러면 얘랑 관련해서 이걸 이야기하자면 결국 준다. 이게 답변일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요 정도를 그냥 실제 시험지에는 얘가 문제에 있으니까 이 그림이 여기다 그냥 요 정도 이렇게 적어도 하고 나중에 이거 판단할 때 얘는 신경 안 써도 되잖아. 얘랑 관련된 정보 어차피 체크해놨으니까. 이해되시죠? 그래? 제초제를 뿌리지 않으면 화학 물질로 인한 토양이나 수질 오염도 줄겠네. 그런데 의도적 방치 구역에서 생태계가 원래대로 돌아온 사례가 있어? 땡땡시, 땡땡섬에 사람의 출입을 제한했더니 습지 생태계가 보호되고 철새들이 돌아왔대. 그러니까 사례가 있다는 거죠. 생각해보니 다른 지자체에서 진행한 비슷한 사례를 들은 적이 있어. 자, B니까 B와 관련하여 의도적 방치를 통해 생태계를 회복한 사례에 대해 작성한 B를 바탕으로. 아까 A 이야기할 때 얘를 깜빡하고 얘기 안 했는데 당연히 얘랑 얘가 관련이 있는지도 생각해야 돼. 알겠죠? 물론 마찬가지야. 여기에서 적절성 판단을 요구하는 문제는 거의 안 나와. 그러니까 이거 신경 안 써도 답을 고르는 데는 지장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 하지만 이거를 체크해야 된다는 사실 자체는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야지 혹시 이거 가지고 문제를 냈을 때 답이 안 보여도 피드백을 할 수 있다고. 따라서 숙제할 때는 항상 이것도 점검한다. 알겠죠? 그래야지 몸에 익어. 자,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진행한 비슷한 사례가 있어요. 그러면 의도적 방치를 통해 생태계를 회복한 사례와 B가 관련이 있다는 것도 맞죠. 이것도 사실은 체크해야 된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 B를 봤더니 다른 지자체의 사례는 어디지? 라고 했으니까 이 다른 지자체 어디인지를 얘기해야겠죠. 나에서. 그죠? 이 정도 체크해도 된다고. 이 정도만 체크해놔도 된다고. 그럼 어차피 너희들이 이걸 보고 환기할 수 있다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구나. 그런데 우리 지역 공원에 그런 공간을 만들면 문제는 없을까? 어수선하고 지저분한 공간으로 보일 수 있지. 왜? 그냥 방치해버리니까. 그죠? 녹지공원 내 시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도 줄고. 그래도 이런 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지금 당장은 불편할 수 있지만 자연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공원의 일부라도 자연에게 내어준다면 장기적으로 시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야. 자, 시와 관련하여 제한 내용의 실현 필요성에 대해 작성한 시. 실현 필요성, 시와 관련 있는 거
체크할 수 있죠. 필요하다고 생각하다고 했으니까. 그죠? 그 다음 소문자 C를 보면 실현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러니까 얘랑도 관련이 있는데 그럼 얘를 무조건 얘기해야 되죠. 그죠? 지금 여기에는 이유를 이야기한다고 했을 때 장기적으로 뭐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거야 라고 했으니까 이 이유가 시민들한테도 도움이 된다 이거랑 관련이 있는 내용이든 아니면 뭐 다른 내용이든 나와야 되겠구나 라는 것 정도는 체크를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 동의해. 그러면 공간을 방치만 하면 되는 거야. 자, 디귿 나왔으니까 3번 체크해요. 직전 발화 내용 정리하는 거 있어 없어? 없죠? 정답 3번 고르고 넘어갑니다. 초반에는 사람이 최소한으로 개입해서 생태계가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대. 그러면 그런 조건을 어떻게 만들 수 있어? 처음에는 대대로 우리 땅에서 자라온 토착식물을 심고 사람들의 출입을 제한해 해당 구역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그런 조건을 만들어 나가는 거래. 자, 이게 D니까 D와 관련해서 의도적 방치 구역 조성에 필요한 것 대표적인 게 토착식물이죠. 그죠? 그래서 D도 보면 왜 토착식물이 필요하다 이 내용이랑 연결이 될 수 있고 왜냐 이건 없잖아요. 그죠? 이건 나와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체크해 두라고. 그 다음 의도적 방치 구역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해 작성한 이 그게 출입 제한 뭐 이런 거겠죠. 그죠? 그래서 출입 제한도 해야지. 어떻게 제한할까? 얘는 없죠? 이거 나와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렇게 체크만 해두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사실 가와 관련된 내용으로 풀 수 있는 문제는 다 풀었거든요. 그러니까 리을 이거 솔직히 시험장에서 체크 안 해도 되잖아. 어차피 답 나왔으니까. 그죠? 다만 나는 항상 이야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예 안 읽고 넘어가는 건 추천하지 않아요. 리스크가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빠르게 읽는다. 그러니까 무슨 내용인지는 눈으로 훑어 읽긴 해야 돼요. 아, 뒤에는 이런 내용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여기는 그냥 쭉 읽어. 그냥 쭉 읽어. 쭉 읽고 넘어갑니다. 이제 나아가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나에 대한 일치불치의 선지를 정독하면서 어떤 내용 체크해야 될지 파악하고 들어가요. 그러면 습지 생태계가 회복된 모습을 공간별로 묘사하는지 회복된 모습 공간별 묘사 그 다음 녹지 공간과 습지 구역의 분포를 분류하는지 그리고 자연재해가 식생에 미치는 영향을 순서대로 설명하는지 재해가 식생에 미치는 영향 그 다음 도시공원에 대한 인식 변화를 응답의 방식으로 제시하는지 그리고 제초제 사용 감소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원인과 결과로 이야기하는지 얘네들 정도를 체크해야겠구나 정도 확인하고 곧바로 나가고 들어갑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땡땡 고등학교 생태 동아리 학생들입니다. 우리 시에서 녹지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갖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도시의 공원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녹지공원에 인간을 위한 공간뿐 아니라 동식물을 위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한다면 인간과 자연의 공존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연 상태 그대로 두는 의도적 방치 구역 조성을 제안합니다. 계획했던 대로 이거와 관련된 건의를 하는구나. 요 정도 체크하면 되고 여기서는 우리 확인할 수 있는 게 없죠. 뭐 미리 읽어놨지만 여기서 우리가 선지 판단을 할 만한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면 돼. 의도적 방치 구역이 만들어지면 인간과 자연에게 모두 적지 않은 이점이 있대요. 우선 생태계의 자생 능력이 강화될 거고요. 그래서 복잡성,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어요. 그 결과 식생이 풍성해짐으로써 토양이 단단하게 고정되어 자연재해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고요. 또한 인공물 설치, 잡초 제거와 같은 조경 작업 등에 드는 공원 조성에 드는 비용 절감. 자, 이거 아까 있었죠. 얘는 체크해두면 좋고 더욱이 제초제 사용이 감소하게 되어서 화학 물질로 인한 토양 오염이나 수질 오염도 줄어드는 부가적 효과도 있대요. 그러면 사용 감소 원인 얘네들이 줄어든다 결과 인과 있죠. 그러면 아까 역시 우리가 확인했던 거 체크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먼저 비용 절감 아까 여기 적어놨었잖아. 그죠? 이거와 관련된 내용을 나에 제시했죠. 그죠? 이건 가능하고 그리고
제초제 사용 감소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원인과 결과로 제시됐죠? 얘 여기서 다 고르고 이제 이 문제 치우고. 그죠? 땡땡시에서는 땡땡섬을 의도적으로 방치하여 습지 생태계를 회복하고 철새가 돌아오게 한 사례가 있으며 해외에서도 땡땡나무를 심은 후에 의도적 방치를 통하여 풍부한 생태계를 되찾았습니다. 인근 땡땡시에서도 이를 적용해 녹지공원을 만들고 생태계 복원에 성공했습니다. 자, 얘가 다른데 예시는. 그죠? 이것도 아까 우리 체크해놓던 내용 중에 하나고요. 여러 사례를 참고할 때 우리 시도 녹지공원 내 의도적 방치구역을 성공적으로 조성할 수 있을 거래. 자, 그래서 얘와 관련된 것도 역시 여기서 곧장 바로 확인하면 되고, 우선 공원 내에 적합한 구역을 지정하고 토착식물 심어야 돼요. 자, 토착식물도 나왔고요. 얘랑 관련된 것도 우리 체크해야 될 내용 미리 잡아놨었죠. 왜냐하면 토착식물이 생태계를 교란할 수 있는 외래 중에 정착을 만드는 기능을 하기 때문이래. 자, 이유 설명했었어야 되는데 이유 설명하고 있네. 이런 내용 계속 떠올리면 돼. 아시겠죠? 이후 그 구역을 울타리로 둘러싸 사람의 출입을 통제하고 공원 방문객에게 해당 공간이 마련된 이유를 안내하는 출입 제한 표지판을 설치해야 돼. 이런 거 다 뭐야? 계속해서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죠. 이것도 우리 잡았어야 되잖아. 이런 생각들을 계속해서 떠올리면서 읽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이렇게까지 생각 안 해도 다 고를 수 있다는 거 나도 알아요. 나도 알아요. 그냥 글자만 쭉쭉 읽어 나가도 헌법과 장문 그냥 다 맞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 알아. 근데 첫 번째, 그래서 다 맞았냐고요. 다 안 맞았잖아.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런 사고방식은 어차피 독서에서 해야 돼. 어차피 독서에서 해야 돼. 그러니까 화작만으로 보지 마시고 독서 하위 보완으로 생각하면서 쉬운 내용으로 독서에서 해야 할 사고를 연습한다고 접근하시면 공부의 효율성이 올라가잖아. 그 다음 마지막으로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면서 풀 때 정답을 맞출 확률이 훨씬 올라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걸 추천하는 거예요. 공부할 때 이 정도만 생각하고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죠? 이거 지금 이 정도 생각하는 거 사실 어렵지 않잖아. 그죠? 물론 방치된 구역이 어수선하고 지저분해 보이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주로 시민들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그 구역의 생태계 순환이 안정되면 의도적 방치를 통해 조성된 구역이 가치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을 거래.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 필요한 요소의 기능, 그러니까 토착 식물의 기능, 그리고 어떻게 보호해야 되는지, 울타리 치고 안내판, 표지판 설치하고 이런 것들 다 체크하시면 되고, 여기가 이제 5분단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얘 여기서 소거법으로 답 나와. 알겠죠? 여기에서 바로 얘를 펼쳐야 된다고. 바로 얘를 펼쳐야 된다고. 방향은 이렇게였죠. 방향 체크해두고 문장 단위로 비교하면서 달라진 부분만 체크해.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달라진 부분 없고, 그죠? 그 다음 안정화되면서 여기부터죠. 이 구역의 풍부한 기능을 할 겁니다. 이를 통해 이거. 그 다음에 또한 시민들이 여기 하는 교육의 장. 얘네들 다 뭐예요? 역동적인 생태계 구역이랑 교육의 자양에 대한 구역이죠. 그죠? 그러니까 정답이 4번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요 세트 전체 다 해결이 가능하다. 이해되시죠? 요렇게 요 6월 모의고사의 화작 파트를 접근하는 게 가장 좋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평가원 기출 해설 강의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고요. 영상 끊고 숙제 이야기 해줄게요. 우리 교재 있죠? 교재.